안녕하세요. 예. 자, 책 받았죠? 예. 오늘은 이제 8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8페이지 보니까 거기, 법률행위 당사자.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첫 주 수업한 게 이제 요거죠. 여기 봐봐요. 자, 성립요건이 있었죠. 성립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자,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예요? 특별 성립요건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 성립요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숙제해두라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까? 뭐예요? 뭐예요? 어이죠. 그러면 당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성립요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 성립요건이 있었어요. 꼭 하나 암기해달라는 게 뭐 있었어요? 바로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신고. 요 혼인신고가 나중에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시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혼인할 사람만 혼인하죠. 혼인 안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할 사람만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특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뭘로서 성립이 되죠? 등기. 그래서 등기. 동사는 뭐예요? 인도로서 나중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별 성립요건 혼인신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력요건이 있어요. 자, 효력요건은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무슨 능력이 있죠? 자, 권리능력, 어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춰야 되죠. 자, 목적은 뭐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숙제하라고 그랬죠. 적사, 그죠? 그럼 학이 뭐예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됩니다. 자, 정상적 어사 표시로서 어사와 표시가 뭐여야 돼? 일치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이 대표적으로 3개 좀 숙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또 다 까먹었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의 존재. 자,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슨 대리가 되죠? 무권 대리. 있으면 뭐예요? 유권 대리가 돼요.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조건이 붙으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이게 대표적으로 특별 효력 요건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와꾸가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7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죠. 자, 7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몇 페이지예요? 자,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페이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저기 중간에 가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그래서 요걸 완전 숙제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에 뭐라고 써놨어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그래서 이걸 숙제할 때는 학과 적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학이 뭐예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어사의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여기 봅시다. 자, 봉선화가 있죠, 봉선화. 봉선화죠, 봉선화. 영어로 뭐예요? 봉선화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노타침이죠, 노타침이. 왜 타침을? 건들면 톡 터지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게 바로 봉선화가 돼요. 근데 우리 머리는 봉선화가 돼야 돼. 탁 건들면 톡 튀어야 돼야 돼요. 그러면 성립요건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저는 선생님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되죠. 그러면 항상 A가 B한테 팔았으면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죠. 이 사람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사인. 이 사람은 뭐예요? 사인.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 그럼 첫 번째 요건, 당사자를 갖춰야 되고. 자, A가 B한테 집을 사라. 알았다. 뭐예요? 승낙. 그 승낙이 무슨 표시예요? 어사 표시죠.
그러면 A는 B한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B는 잔금을 치러줘야죠. 그걸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래서 당모의. 원론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하가, 적사,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특별 성립 요건을 봐봐요. 자, 이혼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고요. 혼인에 있어서 신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등기, 요 의미가 나와 있고, 효력요건, 특별 효력요건과 관련돼서 유언자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가 어때?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요. 그게 사망이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정지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성취된 날, 시기가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민법을 참 강의 듣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측면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 이해해서 암기를 해가자. 자, 암기해서 이해를 하자. 어떤 방법이 좋아요? 이해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암기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먼저 사람 따라 달라요. 우리 형님들은 이해는 잘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암기는 잘하는데 뭐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디가 옳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측면보다는 법을 공부하실 때 이 측면이 낫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암기해서 하나씩 이해가는 것. 이게 나중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워놓고 하나씩 책을 읽어나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다시 원위치로 가봐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가 잡힌다고. 8페이지 봐봐요. 법률행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행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당사자. 그럼 목차가 이제 잡힙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 자, 법률행위가 원한들의 효율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권리의 주체로서 당사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인이죠. 근데 법학에서 인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인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법인. 근데 사람들은 꼭 인하면 자연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저번에 등기법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두 자로 건쳐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건치는지 아세요? 서울. 이러면 이제 뭐 끝났어. 등기법은 아예 등기점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러면 읽어봐요. 뭐예요? 법인이라는 거야. 법인. 그럼 법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슨 인물이 공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상남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법인. 그렇죠. 경남 이러면 끝납니다. 자, 경상남도도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연인은 뭐예요? 살아서 태어나면 권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법인은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은 법이 주는 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봐봐요. 자, 법인이 뭐예요? 그래요. 봐봐요. 처음 강의도는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법이 주는 인격이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주는 인격으로서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바로 법인으로서 이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나마 법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지 아세요? 법인. 만약에 주체가 시험 범위라고 그랬다면 1조부터 몇 조까지 해야 되느냐? 102조까지 해야 돼. 근데 바로 1조부터 102조까지가 뭐예요? 시험 범위가 뭐예요? 1조는 간접적으로 시험 범위지만 요 시험 범위 요게 뭐예요? 조문이 100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조부터 시험 범위예요? 103조. 103조 하면 돼. 반사의 질서부터. 그나마 다행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은 그러면 자연인, 법인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하면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 법인. 자연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해요? 살아서 태어나면.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뭐한다? 상실하죠. 법인은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권리의 주체로서 당사자, 자연인, 법인이 존재하시 요구되는 성립 요건. 이러한 당사자에게는 각종의 능력, 무슨 능력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것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
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춰야 뭐라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거기 1번은 이제 당사자의 효력 요건으로서 척한 무슨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 2번은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죠. 자,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봐봐요. 여기 행위 능력이죠. 요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냥 행위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또 완전히 머릿속에 안 박힌 겁니다.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앞에다 써놔요. 법률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바로 행위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행위 능력은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 능력으로서.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옆에다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세 개가 있죠. 쓰기 귀찮으면 이제 거기 맨 밑에 1번에 뭐예요? 줄을 따거나요. 1번에 무슨 연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라고 써놨죠? 자, 피한정 후견인. 2번은 피성년 후견인.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후견인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피한정 후견인. 사실 저는 과거에 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과거에는 피한정 후견인이 뭐예요? 한정치산자였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검치산자였죠. 공통점 뭐예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의 공통점은 치산이잖아요. 치산. 치산이 뭐예요? 재산을 다스리는 게 치산이라고 그래요. 한번 봐봐요. 재산을 다스리는 걸 한정하는 게 한정치산자야. 그러면 재산을 다스리는 게 금하는 게 뭐예요? 검치산자. 그러면 여기 검치산자는 완전히 속된 말로 뭐예요? 마태인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정치산자는 뭡니까? 남편이 혹시 낭비백이 심하다. 그러면 부인이 법원에 가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한정치산자를 뭐라고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 부인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그런 결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게 요 명칭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은 봐봐요. 그럼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무슨 사유가 돼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대적 취소가 돼.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절대적,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절대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는 무슨 취소 사유가 된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옆에도 하나 더 써놔봐요. 자, 민법 배운 지 이제 3주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못 외운 사람이 있도록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취소 사유. 몇 개예요? 4개라고 그랬죠. 자, 법정 취소 사유 4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취소 사유는 딱 4개밖에 없어. 뭐라고 써놨죠? 제착사강. 제착사강이죠. 제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자, 여기는 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기, 강박, 그렇죠?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취소 사유 하나 못 외우고 시험장에 가요.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다? 4개가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3월달, 5월달 모의고사 정도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중 효과가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어마어마한 무능력자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적 의효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취소사유는 몇 개? 4개밖에 없어요. 제발 좀 요거 정도는 한번 숙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 취소사유 몇 개? 4개. 그래서 제착사강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취소사유가 되죠? 요거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돼요. 요 3개는 뭐예요? 바로 상대적 취소사유가 됩니다. 상대적 취소사유가 된다는 거. 자, 상대적 취소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럼 저희가 정리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에는 무슨 취소가 있다?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 취소가 많아요? 절대적 취소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 그러면 여기 원칙이고 여기 A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착사강 대표적으로 영어 모르면 자 그러면 이제 사행시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 사기, 강박. 고로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가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 나가야 되니까 이 법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법률 규정이야.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취소사유는 법정 취소사유와 약정 취소사유가 있다. 어때? X. 취소사유는 무슨 취소사유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사유. 그러면 법정 취소사유, 법정이라는 것은 먼저 법률 규정입니다. 몇 개? 4개. 자, 마무리. 제착사강,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 사기, 강박. 그럼 무슨 뭐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면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우리 평일 민법 교수님한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자, 봐봐요. 본인, 상대방, 뭐예요? 대리가 있죠. 자,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대리까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까지 소멸하게 되죠. 대리가. 자, 대리는 뭐예요? 읽어봐요. 사, 성, 하. 그래서 요거 사가 뭐예요? 사망. 요거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식. 대표적으로 뭐예요? 비성년 후견이. 뭐가 돼요? 파산. 그럼 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대리의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초공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평일반 민법 교수님은 기초를 안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강의 듣기는 좀 벅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토요일 날은 하나씩 개념 정리해주고 그걸 들어서 이제 평일날 민법 교수님 말 들을 때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적용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그러면 뭐예요?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이 있다. 이거는 무슨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사유. 그러면 법정 취소사유는 몇 개? 4개. 그럼 법정 그러면 법학에서는 법률 규정을 나타내고 그러면 이제 법정 취소사유 몇 개? 4개. 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거는 무슨 취소사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라는 것은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만 보호받는 거? 선의자. 그걸 뭐죠? 상대적 취소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럼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많다, 절대적 취소가 많다. 상대적 취소. 그러면 여기에 원칙, 여기에 A라는 전면이라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그럼 두 번째는 목적.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법률행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 그래서 목적 줄 써놓으세요. 목적을 뭐라고 그러느냐?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총설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볼래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학정성,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단학은 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학가적사. 학이 뭐예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숙제 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로마자 2로 가서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봐봐요. 1. 목적이 뭐야 돼?
확정이 돼야죠. 확정 중에서 이제 확정 그 옆에서 꼭 하나 숙제해 둘 거는 그 옆에다 여기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옆에다 이행기라고 하나 써놔요. 이행기. 그러면 그 판례가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매매 목적물이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읽어봐요.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에 규진이 정해져 있으면 좋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면 이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걸 세자로 건치면 무슨 기까지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놔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이론만 합니까? 이제 이게 정립이 돼야 다음 달에 이제 사례 가지고 와가지고 사례를 이제 접목을 시켜준다고. 일단 이론이 약간 빼대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례로 바로 들어가면 막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체계를 딱 잡아놓고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가져가지고 이걸 접목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확정. 여기 뭐예요? 가능. 자, 가능성이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능의 반대말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불가능. 그럼 여기 한번 찍어봐요. 불능이 여기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불능. 그럼 불능은 두 가지가 있네요. 애시당초 원칙, 최초부터 불능한 게 원시적 불능이 돼. 그러면 뒤에 보는 게 후발적 불능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원시적 불능 줄쳐놓으세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우리 계약법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런 사건이에요. 원시적 불능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양탄자 사건이라고 하나 써놔요. 양탄자 사건. 이게 독일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원시적 불능 밑에다가 대표적으로 케이스 양탄자 사건. 사건을 하나씩 붙여놔요, 나중에. 자, 양탄자 사건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양탄자를 사러 가다가 오늘같이 뭐가 와요? 눈이 부럭부럭 내려서 입구에 들어가다가 발라당 넘어져서 그때를 어떻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문제가 바로 원시적 불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민법은 뭘로 빠지느냐? 계약 가실 책임으로 봐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줄 쳐놔요. 자, 원시적 불능 허가는 무효야.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됐죠? 단 동그라미.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가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양탄자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봐봐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발라당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주인이 썰어야 돼, 안 썰어야 돼? 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아직 계약이 성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 자체는 무효라는 거야.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어때? X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효과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냐? 여기 봐봐요. 자, 후발적 불능은 대표적으로 여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갑과 을이 7월 1일 날 계약이 돼서요. 계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되고, 자, 7월 27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강남에 수업 들어갔더니 어때요? 아, 어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까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자건이 6층에 있는데, 강남이 6층에 있는데 4층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엊그제 불이 났대요. 아, 누전으로 났나 봐요. 타는 냄새가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봐봐요. 며칠? 7월 27일 날, 요 뭐예요?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근데 며칠 날? 7월 6일 날, 요게 불이 타버려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일단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읽지 말고 글을 읽어보라는 거야. 아까 오전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지적성환청은 사실관계에 힘쓴다. 지적성환청을 두 자로 얹으면 직관이다. 자꾸 이걸 보면서 글을 읽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봅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여기 뭐냐면 바로 자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했잖아.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기준은 뭐예요? 바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줄쳐놔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옆에다 형광펜 딱 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포인트야,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요거는 7월 1일 계약이 성사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7월 1일 날 계약하고 7월 27일 날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며칠 날 불렀어요? 7월 1일. 그러면 지금 요 계약은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됐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성립됐는데 7월 27일 날 넘겨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불능이 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나가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자 후발적 불능은 무효이다. 어때? X.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뭐예요? 유효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거기에 줄쳐놔야 되겠죠. 효과에서 유효 동그라미. 단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이연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도 발생할 수도 있고 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연 부담의 문제로 빠집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거기 밑에다가 하나 가로치고 이렇게 써놔요. 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연 부담의 문제는 거기 밑에서 나와요. 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을 때 뭐예요? 이연 부담의 문제로 빠집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기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책임으로? 채무 불이행. 기책 사유가 없다면 이연 부담. 이연 부담은 매년 출제돼. 그래서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맨날 고기만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봐요. 불능은 두 개가 있다. 무슨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 불능의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정도는 이번 달 코스에 딱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어때? X.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맞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딱 숙제 놓으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요걸 가지고 와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올 거라고 일단 이론을 딱 정립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전부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죠? 일부 불능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불능에다 줄을 딱 끊어요. 일부 불능에다 줄을 딱 끊으라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일부 불능과 전부 불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일부 불능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써놔요. 자, 우리 민법에는 무효행위의 재생을 3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재생이 뭐예요? 다시 써먹는 거. 한마디로 재활용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무효행위 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기 한번 봐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 무효를 한번 써먹어보자 하는 게 무효행위 재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3가지 조문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밑에다 조그맣게 써놔봐요.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무효행위의 전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깔끔하게 써놔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행위 재성으로서 일부 무효의 법리, 가로 열고, 요거는 민법 137조의 규정에 나왔고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 민법 138조의 규정에 나왔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의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재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행위 재생은 몇 개다? 3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귀에 익숙해지라고.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죠. 특히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을 두고 있는지 137조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보자고요. 일부 무효에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의의가 나옵니다. 자, 목적의 일부가 불능한 경우 효과 일부 무효의 법리에 준해서 해결. 원칙은 전부 불능으로 취급되나 예외적으로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나머지만 가능한 경우의 효력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가 돼.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지난번에 질문한 분도 계시고, 자, 물건 행위가 있고 등기된 양이 있어요. 등기된 양이 있고. 자, 이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무슨 행위가 있어요? 물건 행위. 물건 행위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물건 행위가 뭐예요? 처분 행위잖아. 처분 행위. 처분 행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무슨 행위죠? 물건 행위죠. 자,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 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 그럼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했어요? 물건 행위. 그래서 이거는 물건 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자, 물건 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 행위. 그러면 요 일부가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봐봐요. 일부가 무효니까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민법 137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나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어디 양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그러면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어요? 가분성이 있어야 돼.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옆에다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에서 일부 불능은 우리가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해 들어간다는 거. 민법 몇 조다? 137조. 그렇게만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자 틀을 좀 외워요. 이제 이번 달 것에 자 무효행위 재생 세 가지가 있다. 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읽어봐요.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그건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3번에 뭐가 나와요? 적법 찾아서요. 네, 여기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확정, 가능, 적법. 그렇죠, 적법. 적법의 반대말은? 자, 부적법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이제 강행 규정하고 뭐예요? 임의 규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탄생하는데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강행규정 들어보셨죠? 임의규정 들어봤죠? 아마 오전에는 아마 저기까지 어사표시까지 아마 대리까지가 넘어가셨을 거예요. 여기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강행규정에 대한 자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봐봐요.
좀 이따 이제 쓸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봐요. 자, 103조가 뭐라고 배웠어요? 반사의 질서. 104조는 폭행위가 돼. 105조는 뭐라고 써놨죠? 임의 규정이 돼. 임의 규정 자체의 조문은 있지만 강행 규정에 대한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임의 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뭐가 나올까요? 강행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의 규정. 그러면 임의 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뭐가 나오죠? 강행 규정이 나와. 그러면 강행 규정의 의의를 봐봐요. 거기 첫 번째. 강행법규에서 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위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일단은 강행 규정 자체라는 규정은 없어요. 강행 규정. 근데 임의 규정 자체는 있습니다. 그럼 임의 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뭐가 나온다? 강행 규정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105조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되거든. 임의 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에서 특히 이제 강행 규정에서 꼭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강행 규정은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가볼래요? 자, 강행 규정에서 특히 3번을 봐봐요. 3번. 방가로 3번 행간편자 나와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강행 규정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효력 규정과 뭐가 있어요?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효력 규정은 뭐예요? 자, 효력 규정은 봐봐요. 단독직접으로 얘기한다면 읽어봐요. 처벌도 받아야 되고 읽어봐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근데 처벌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벌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무효고 처벌도 받아야 되고 단속 규정은 뭐예요? 사법상 효력도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자, 불량식품을 파는 행위는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이 되겠죠. 만약에 효력 규정이라고 그런다면 봐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효력 규정이라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사법상 효력도 무효야. 그러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서 그대로 갖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독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효력 규정, 그러면 불량식품 판매 행위 자체는 무슨 규정이 된다? 단속 규정. 효력 자체는 처벌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 저번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봤더니 진짜 의사예요? 가짜 의사예요? 가짜 의사야. 가짜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팔이 의사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의사가보다도. 이제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이 효력 규정이 되는 거야. 자, 사법상 효력. 그 다음에 뭐예요? 처벌도 감수해야 돼.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자기가 쌍꺼풀 수술 비용도 읽어봐요.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도?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불량식품 판매 행위는 뭐예요? 단속 규정, 의료 돌팔이, 효력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 사법상 효력도 무효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게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나 뭐예요? 처벌은 감수해야 된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근데 여기 시험에 출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써놔요.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탈법행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탈법행위 꼭 하나 어디 구석에다 한번 써놔봐요. 탈법행위가 뭐냐? 탈법행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탈법행위를 정점으로 해서 탈법행위는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O일까요? X일까요? O다 X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왜 온지 X인지를 구분을 못하느냐? 탈법행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탈법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죠. 간혹가다 강행규정과 자에서 이 지문이 나오는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간과해보죠. 자, 탈법행위란, 자, 탈법행위예요. 자, 봐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설명 듣고 이제 한번 하면 돼요. 자,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뭡니까? 술을 만취가 됐어요. 근데 뭐가 자꾸 막혀, 어디에서. 여기에서 차가 막히는 겁니다. 일부러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여기서 하죠. 안 하죠.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여기에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이 사람이 뭡니까? 저기 음주운전 단속을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서요. 그러면 강행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척해서 이걸 치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짝 돌아서 도망가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탈법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탈법행위란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 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탈법행위 여기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탈법행위가 뭔지를 잡았고, 뭐라고 써놨어요? 공무원의 사모님. 자, 그러면, 이때 공무원은 뭐니까? 국가의 재산을 단속하는 사모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모님이 뭡니까? 자, 이쪽 공무원이 부인한테 저거 사놔라. 저거 사놓으면 언젠간 재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럼 직접적으로 위반했어요? 간접적으로 위반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자,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원 사모님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탈법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어때? X. 탈법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야.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뭐라고 그래?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탈법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다라는 거. 무효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런 지문들을 더한 적, 이게 기초 중에 기초거든. 그러면 공무원, 자,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사모님도, 한마디로 재산을 우회적으로 샀을 때 그 재산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탈법 행위를 기억할 때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무원 사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탈법 행위예요. 그러면 탈법 행위는 제대로 된 이유는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탈법 행위. 그럼 그 자체도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무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이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이 탈법 행위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거기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효력 규정이란 거기 줄쳐놔요. 행정상 제재는 물론 행정상 제재에 줄쳐놓고 뒤에 사법상 효력도 부정. 자, 단속 규정은 밑에 나와 있네요. 행정상의 일정한 제재를 받으나 뭐라고 써놨어요?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단속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거기 2번이 있어. 2번 찾았어요? 자, 2번을 별표 3개 놔요. 자, 그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가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요 사례로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어차피 배워야 될 거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자, 중간 생략 등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봐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그러면 자, 봐봐요. 일단 요거는 쓸 필요는 없고요. 요 사례를 좀 들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C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B로 가야죠. B에서 C로 가야 되겠죠. 근데 C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뭐가 빠졌어요? 중간이 빠졌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야. 그럼 중간 생략 등기란 일거예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요구하는 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돼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이제 밑에다 하나 이렇게 써놔요. 중간 생략 등기는 4대 문제로서 아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 3개를 해놔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요겁니다. 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나눠봐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 이미 등기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중간 생략 등기 4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유효가 돼버립니다. 자,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이거는 원칙이 무효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우리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읽어봐요. 무슨 합의? 사법상 합의. 그래서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읽어봐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단속 규정으로. 자, 그러면 사법상 합의가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합의가 그러면 이렇게 있죠. 합의가 있다 그러면 C는 A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요. A와 B의 관계에서 C에서 합의가 있고 합의가 단절됐다.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 누구를 대행사해야 돼? B를 대행사에서 대의 청구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 청구, 등기 처리 문제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법상 합의는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단속 규정으로.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원칙은 무효이나 A적으로 사법상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근데 A적 측면이 있겠죠, 또.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가구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거는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있나 봐봐요. 무슨 거요? 토지거래가구요. 중간 생략 등기가 만났다. 내자로 보지만 효력규정이라는 거야. 이때는 효력규정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고요.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이때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규정으로. 단 어디 거래해서? 토지거래가구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로 관련돼서는 그래서 별표 3개 주고, 특히 중간 생략 등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문제 읽을 때 생각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떴다. 그건 뭐예요? 이미 등기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두 가지 측면을 꼭 생각해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이 왜 어렵느냐? 보통 민법 선생님들은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요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설명을 하니까 요걸 생각을 못 했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읽어봐요. 이미 등기된 경우 그때는 유효고, 등기를 처리한 경우는 뭐예요? 원칙, 무효. 얘는 사법상 합의,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때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이때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에서 우리 사례 문제가 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생략 등기가 떠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웠으면 그냥 지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숙지를 해야지. 자, 그러면 한번 읽고
자, 안 해오면 2번은 집에도 못 가요, 이제 앞으로. 이미 등기된 경우와 등기를 처리한 경우 떴으면 이미 등기된 경우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단서 규정으로 보고 있다며 토지거래거래에서 중간청약 등기는 단서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는 딱. 그래서 우리 자 적법과 관련돼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청약 등기, 중간 청약 등기. 그래서 하나의 논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중간 청약 등기 사례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